비타민 C 섭취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 모든 비타민 중에서 가장 먼저 그 가치가 입증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화학적인 구조가 밝혀진 것은 1900년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밝혀진 시점은 1700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700년은 어떤 시대였냐면 뭐 대항해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항해 시대. 대륙 간의 이동을 위해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배를 타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던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왜 비타민 C가 그 가치가 밝혀졌냐면 대항 시대 선원들이 있잖아요. 장기간 이 항해를 하다 보면 이 괴혈병이 많이 발생하고 그 괴혈병을 막는 과정에서 레몬이나 라임 주스를 활용하면서 비타민 C의 가치가 하나하나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발전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괴혈병이라 그러면 요즘에 있을까요? 영양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강의를 하실 때 요즘엔 괴혈병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괴혈병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나는 게 괴혈병이잖아요. 왜 피가 나? 콜라겐 합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사이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게 되죠. 괴혈병은 사라졌는데 여기 계신 많은 리더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소비자분들 중에서 잇몸에 피가 나는 분이 없을까요, 과연? 있어요, 있어요. 괴혈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은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콜라겐이 잘 합성되지 않으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비타민C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괴혈병의 초기 증상은 감사합니다. 네. 어, 네네. 순간 SNL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굉장히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네,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괴혈병 얘기했죠. 괴혈병의 전신 증상, 그 초기 증상은 무기력감입니다. 식욕 부진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가 한 3개월 정도 지속됐을 때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가 많이 발생하고 대표적으로 잇몸에 모세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가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괴혈병이라는 증상은 우리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콜라겐 합성이라는 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C는 그런 콜라겐을 강건하게 결속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타민 C가 부족할 경우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야기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C는 네, 비타민 C는 네, 네. 네, 큰일 났네. 네. 비타민 C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일 먼저 기억났던 시점 1980년대. 그 당시 제가 국민학생, 초등학생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 보급형 대중화된 비타민 C가 이제 출시가 됐죠. 그 이전에는 의약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리더님이 얘기해서 무슨 제품명을 딱 얘기하셨습니다. 레땡땡 제품이 이때 출시가 되면서 저변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억나는 게 동네에서 좀 나간다라는 누나들께서 가방에 하나 정도 꽂고 다녔던 제품이 바로 레땡땡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레땡땡 제품은 지금의 건강기능식품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파격적인 그 광고 문구를 사용했었어요. 김이 주근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저변이 확대가 되고 인식도가 올라가면서 1990년대 정제형 비타민C가 보급되게 됐고요. 2000년대 또 한 번의 비타민C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비땡땡땡땡 음료가 이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그 업계에서는 전쟁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땡땡땡땡 제품과 기존의 그 음료형 건강기능식품을 좀 주도하고 있던 박땡땡땡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는 기본적으로 저변이 더욱더 확대되고 안정화되고 보급형 제품들이 주류를 이뤘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도부터 이제 고기능성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제도 기존가들에게 함량이 높은 제품들, 또 건강기능식품법이 본격적으로 발현이 되기
발휘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능성 내용들 또 제형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됐죠. 이게 우리나라의 비타민C의 모습이었다라면 한국에서 뉴트리라이트는 언제 비타민C를 출시했을까?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제품을 출시했을까요? 지금 섭취하고 계신 아세로라C 제품들은 언제일까요? 이거 찾아보려고 제가 굉장히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피트 좀 넘겨주실래요? 네, 네. 아, 꺼져 있나? 네, 네. 자, 저희가 아카이브, 교육부 아카이브를 한번 확인해 왔습니다. 당시에 아마그램이라는 우리 사내 리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성과를 내는 그 잡지에 매달 맨 뒷장에 교육 공지가 올렸는데요. 2000년 11월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에 교육 공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출시 세미나가 진행됐고 1월 8일 날, 2001년 1월 8일 날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2000년 11월, 12월에 출시 세미나 공지가 났을 때는 제품명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타민 C 플러스라는 제품으로 출시가 됐다가 교육은 이렇게 진행했는데 막상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는 1월 8일에는 아세로라C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2000년대예요. 2000년대 초반이요. 극초반 2001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확산된 시점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보편적인 즉 저가의 비타민C 제품들이 주류를 잃었던 시점에서 좀 더 기능성이 가미된 고부가의 프리미엄 제품이 이 시기에 출시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아세로라C 제품 보통 한 주기 한 10년 정도를 더 빨리 출시가 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트리라이트 한국에서는 2001년도에 출시가 됐지만 우리가 비타민C 역사를 브랜드에서 보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56년에 비타민C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아세로라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뉴트리라이트는 브라질 우바자라에서 전 세계 가장 큰 축에 들어가는 아세로라 체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때 연구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비타민C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화면은 1965년도에 실제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 보시게 되면 천연 뉴트라이트 비타민C 레몬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분말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판매가 돼도 저 제품들은 절대로 좀 가치가 낮은 제품이 아니다. 그 당시 좀 파격적인 제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계속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뉴트라이트는 시의적절하게 새로운 제품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우리 건강은 물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비타민C가 연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 영양소에 대한 PPT를 만들면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자연적으로 접하시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 실제로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제가. 네, 특히 비타민C 관련돼서 많이 언급되는 교수님이 있죠. 이왕지 교수님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비타민C의 신봉자라고 얘기하시는, 우리나라의 비타민C의 선구자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비타민C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비타민C라는 영양소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보약 중에 보약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부분에 우리 신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라는 의미이겠죠. 그럼 비타민C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SCI급 논문으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기본적으로 비타민C라는 영양소는 항산화 기능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호흡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항산화 기능. 그리고 몇 년 전에 비타민C가 좀 더 이 시장 성장률이 도드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면역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또 전통적으로 미용적인 측면에서 콜라겐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콜라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타민C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활용되는 이유는 저 피로회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항산화 기능이라는 것은 저희가 뉴트라이트 제품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항산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이죠?
활성산소, 뭐 유해산소, 프리라디칼이라고 하는 인자들을 막아줍니다. 그럼 이런 인자들은 언제 발생이 될까요? 그렇죠. 호흡할 때, 숨을 쉬는 유해산소를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그 순간까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해산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연소를 할 때, 휘발유를 연소할 때 매연이 나오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냥 호흡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호흡을 언제 많이 해요? 그 운동할 때. 또 언제 많이 해요? 화났을 때. 화나셨나요? 또 언제 많이 할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언제 많이 할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밥 많이 먹을 때. 네, 네. 소식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식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대사량이 올라가게 되고 대사량이 올라가게 되면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발생시키는 유해산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되고 또 DNA를 공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속 노화가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래의 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더 많이 들었어.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내가 식사량이 많나? 비만인가?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대사 속도입니다. 유해산소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헌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독성이 가장 낮은 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90% 정도는 바로 유해산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항산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비타민 C는 앞서 제가 괴혈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요. 이 콜라겐 합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완전히 다 분해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 아미노산 형태로. 그리고 그 분해된 아미노산들이 소장을 타고 흡수가 된 이후에 재조합하면서 신체 특정 물질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물질이 바로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콜라겐 합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콜라겐 제품들 좋아하시잖아요. 트루콜라겐. 트루콜라겐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섭취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이 우리 신체에서 어느 부분에 활용이 돼? 지금 보시는 부분에 활용이 됩니다. 치아, 뼈, 근육, 모발, 눈, 신체 거의 대부분 구성물질, 구조물질을 우리가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을 함으로써 도와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업계, 화장품 업계에서 비타민 C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피부의 진피층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한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피부를 구성하는 이 구조층이 콜라겐이에요. 이 콜라겐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 피부의 탄력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장업계에서 화장품 업계에서 많이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섭취하지 않으면 콜라겐이 우리가 흡수를 하잖아요. 쪼개진 상태에서. 그럼 프로콜라겐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프로콜라겐. 프로콜라겐이라는 것은 콜라겐의 전구체를 의미해요. 이 프로콜라겐 세 가닥이 한 가닥으로 싹 꽈리를 털어줘야지만 탄력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철분 섭취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어떤 형태의 철분제가 중요합니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철분의 흡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도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비타민 C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또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 C와 잘 궁합이 맞는
영양소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아,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콜라겐을 섭취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기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요. 피로 회복이라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 면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부분에 관여하는 신체 기관을 우리가 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신. 부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물질이 분비가 돼요. 대표적으로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물질, 스트레스 대응 물질이죠. 또 뉴로트랜스미터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물질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게 바로 비타민 C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 하에서 누구나 코르티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코르티졸이 생성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높이기 위해서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을 피해야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 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분비하기 위해 코르티졸이라는 것이 생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리더님은 다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일부는 또 화면을 바라보고 계시고 저 뒤에서 지금 네,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어. 칼을 든 강도가 아주 무서운 테러범이 들어왔어요. 그럼 리더님은 다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리더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테러범을 잡을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리더님들을 위해서 이 몸을 날려서 그 테러범을 잡는 사람입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 그 테러범을 받기 위해서 신체에 근육적으로 순식간에 혈액을 몰아줘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몰아줘야 돼요. 그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코티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티졸.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항상 긴장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장기간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코티졸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비타민 C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 C의 소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 지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 리더님들의 표정이 좋지 않거든요.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한 3분 정도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작한 지 몇 분 됐다고 벌써 하품을 하십니까? 왜 그러지?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말을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하품하시는 분은 10분 만에 하품하시는 거 제 책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잠을 못 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비타민 C가 계속적으로 소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부신에서는 뉴로트랜스미터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 그 물질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먹은 밥, 식사, 에너지원들을 대사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로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신경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물질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저 부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그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뉴로트랜스미터에 의해서 피로도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타민C가 그 역할을 수행해요. 최근 들어서 비타민C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께서 피로회복을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비타민C의 영양학적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비타민C를 찾아주시는 거고요.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C가 시장을 이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비타민 아세요? 돌을 아세요처럼 비타민 아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소비자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비타민 C가 알려진 만큼 섭취율이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비타민 C는 영양소 중에서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74.8% 정도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균 섭취량 미만 섭취를 하고 있다. 하루 75mg 미만으로 섭취를 하고 있어요. 권장 섭취량은 100mg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은 영양학계에서는 네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소량으로 섭취해줘야 되는 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낮은 기준인 평균 섭취량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많이 알려져 있어. 제품도 많아. 지금 나가시면서 마트에 가셔도 비타민C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족할까? 그 부분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춤을 춰야지 넘기는 게 암호가 있는 건가? 네. 비타민C를 섭취하실 때,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많이 선택하시나요? 요즘에 리더분들께서 또는 소비자분들께서 질문을 받으시나요? 이 부분으로 많이 좀 질문을 받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섭취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타깃으로 잡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 500이야? 너희 200이야? 우린 1000이야. 1500이야? 2000이야? 높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살짝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섭취량이 뭐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흡수율이야. 이게 우리나라 현재 시장입니다. 섭취율과 흡수율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라이트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왜? 섭취량과 흡수율을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정확한 백데이터가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체내 이용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중 농도입니다. 아무리 높게 섭취해도, 또 흡수율이 높아도, 결과적으로 높은 섭취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이유,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C를 섭취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 신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농도가 유지가 되기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섭취량과 흡수율보다는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비타민C가 과연 어느 정도일 때, 어느 정도 신체에 유지가 됐을 때 적정한지, 그거를 이제 리더님께서 인식해 주시고 제품을 섭취하시면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한 체내 비타민C 수준 문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라스마라고 나와 있는 혈중 농도, 정확히는 혈장 농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체 비타민C의 혈중 농도 적절한 시점은 50에서 80 마이크로몰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얼마를 먹든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50에서 70 또는 80 정도의 그 사이에 혈중 농도를 유지했을 때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단위가 마이크로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에 구성되어 있는 기관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혈중의 농도보다 더 높은 양의 비타민C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혈중에는 50에서 70 마이크로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기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미리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몰과 미리몰, 마이크로와 미리는 1000배 차이입니다. 1000배 차이. 혈중보다 기관에 더 높은 수준의 비타민C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혈중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각각 기관에서 비타민C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에서 비타민C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을 계속적으로 교신하면서 보내고 받으면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을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뇌 같은 경우는 보통 2에서 10m몰 정도 신체 기관 중에서 높은 수준의 비타민C 농도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앞서 얘기 드렸던 신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4에서 10m몰 정도가 있습니다. 아, 뇌 못지않게 저 부신, 이 부분이죠. 이 부신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4에서 10m몰. 부신에서 비타민C가 그만큼 더 많이 활용되는구나. 비타민C가 왜 부신에서 많이 활용이 돼?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대사 하에서 또 에너지와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적정성을 위해서 좀 낮은 수준이죠. 다른 기관보다는 0.2에서 0.4m몰 정도가 활용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비타민C를 섭취할 때 기본적으로 그 섭취량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흡수율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섭취한 이 비타민C가 좋은 국에 나의
신체 내에서 혈장 농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 혈장 농도가 1차적으로 유지가 돼야지만 기관의 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를 먼저 따져보시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